자,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다양한 경제 이슈들 오늘은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3분기부터 가계와 기업의 신용 위험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는데 일단 신용 위험이 커진다는 건 대출과 관련된 가능성이 클 텐데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짚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출 행태 서베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이 서베이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발표가 나왔고요. 예. 여기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지표가 예. 신용 위험 지수입니다. 이 지수가 2분기는 다소 안정화되는 듯 했다가 3분기 들어 다시 치솟을 것이다라고 서베이 결과가 나왔고요. 이 코로나19 이 금융 지원은 이제 종료된 상태에서 가계가 과연 이 높아진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연체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한 가지라고 볼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이자 상환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또 가계 부채 규모는 계속 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강한 회복세가 좀 나타나지 않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소위 금융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이게 우려되고 있고 또 새마을금고 최근에 사태가 있었고 예. 저축은행 사태까지 좀 감안을 해본다면 다소 신용위험, 금융부실 상태가 3분기에 좀 점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기업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네. 국내 은행들이 이제 올 3, 4분기에 중소기업 또 가계의 대출도 늘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에게만 대출 네. 태도를 좀 강화할 거다 이런 전망인 건데 어떤 배경인 겁니까? 네, 일단은 이렇게 신용위험 문제, 금융부실 문제가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금융사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까요? 이 기회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대출을 열심히 해주자일까요? 아니면 대출을 좀 까다롭게 해줘서 위기 상황에는 당면하면 안 되겠다. 위험 관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니까 다른 말로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금융기관들의 대응 전략이라고 해석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중소중기업 같은 경우는 대상의 어떤 대출 확대 전략 같은 것들이 또 표명되는 것이 한 가지 있겠고요. 또 다 위험한 것은 아니고 유망한 또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대출을 또 적극적으로 해줌으로써 예. 또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가계인데요. 정부가 어쨌든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하죠. 이런 것들이 실제 매수세로 나타나고 있고요. 주택 거래량이 상당 부분 회복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가계에게는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줌으로써 예. 또 이익을 취할 건 취해야 되겠다라는 선택의 문제 예.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연체율이 좀 상승 국면을 보이니까 이제 건전성 관리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 이 금융권 얘기인데 네,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3, 4분기 역시 대출 문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안전 관리 그렇습니다. 차원에서. 네, 자, 그렇게 되면 저축은행들의 어떤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된다면 네. 금융 취약계층들은 그야말로 더 고립된 상태 될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 이것도 안 되니까 더 고금리 불법 사채로 갈 수밖에 없을 테고요. 네. 이것도 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대출 태도 지수라는 것도 이 통계 안에 들어갑니다. 요약을 해본다면 상호저축은행은 마이너스 23, 그리고 상호금융조합은 마이너스 22, 그리고 상명보험사는 마이너스 11. 그러니까 예.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방식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다 보면 만약에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가계가 있다고 할 때 대출 문턱을 높이게 될 경우 그러면 대출이 필요 없어질까? 대출 자체가 필요 없어지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걸 이른바 뭐라고 합니까? 풍선 효과라고 하죠. 이쪽에서 대출을 못 받으면 다른 데로부터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대출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예. 결국 이쪽에서 누르면 이쪽에서 튀어오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 이게 가장 걱정이 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고금리 불법 사채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들이 좀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취약 계층에게 취약 차주라고 하죠. 돈 빌리기 쉽지 않은. 그렇죠. 이들의 경우 서민금융이라든가 안전판 제도를 마련해서 직접 대출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고요. 또 1금융권을 이용해서 정책 금리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렇게 혹은 상환 능력을 또 보존시키기 위해서 고용 시장에서 이탈한 취약계층 이들은 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존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지난해 그랬었죠. 그 둔촌 아파트 주공 거기 네. 이제 공사 중지되면서 사실 네. 그때 이제 규제도 많이 풀리기도 했었고 뭐 또 분양이 돼야 되니까 사실 PF 대출에 대한 그 문제, 네. 그 위험도 네. 이것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어떤 예상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계속 해왔고 그렇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했었는데 네. PF 대출, 이 금융권 대출 잔액이 131조. 그러니까 이제 지난해 12월 말과 비교를 해보면 네. 3개월 만에 1조 3천억 원이 늘었다. 이게 예. 심각한 수치인 건지 어떻게 네. 좀 흘러가고 있는 건지 좀 그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부동산 PF 대출 잔액을 가지고 부실 규모를 가지고 추산을 해본다면 임계치를 접근했거나 접근한 임계치에 좀 그래요? 초과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대출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능력. 있느냐 그걸 보는 네.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같이 고루 비교를 해보면 지금 표를 봐도 연체율이 상당히 늘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연체율이 좀 중요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려는 게 그건데요. 네. 이 연체율을 보시면 종전까지만 해도 1.19%였는데요. 이번에 2.01%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상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체가 이루어지고 연체가 또 장기화되면 부실채권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실채권이 되면 은행권 입장에서 금융권 입장에선 받을 수 없는 돈의 성격이라고 좀 규명하는 거예요. 빌려는 줬지만 이거 받기 힘들구나. 그렇죠. 그러면 그 건설사나 기업은 부실 때문에 도산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부실 문제를 떠안을 수 있고요. 금융부실은. 담보 잡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럼 금융부실이 또 역시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파될 수 있겠죠. 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뱅크데믹이라고 표현하죠. 그렇군요. 그런 현상들이 가장 그렇게 되면 걱정이 되는 또 것이죠. 뱅크런 사태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금융기관이 좀 위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 그대로 어. 진정한 부실이 아닐지라도 이 은행의 금융부실 상황이 실제 연출되고 있네. 그러면 갖고 있던 저축했던 돈을 빼고 싶죠. 사실 그 부실 징조 때문에 금융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실 징후가 있네. 그러니까 그 국민이 뭐라고 합니까? 자금을 빼야겠다. 저축했던 돈을 빼야겠다. 빼는 과정에서 여력이 상실되면서 위기까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려감 모두, 때문에. 그렇죠. 우려감이 너무 과도하게 고조되면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감이 과도하게 고조되기 전에 먼저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PF 대출 이거 상환 굉장히 문제될 수 있다. 네. 뭐 다른 전문가분들도 이 시간 통해서 많이 얘기하셨었는데 맞아요. 그렇다면 김대호 박사님, 우리 김광수 박사님께서 보실 때 네. 쉽게 얘기해서 네. 그 시청자가 볼 때도 그럼 이게 PF 대출이 정말 경기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거야? 아까 네. 같은 뱅크댐이 올 수 있는 거야? 네. 그럴 가능성에 대한 점은 어떻게 좀 보시는지 예상을 좀 해주시죠. 그 가능성 정도를 뭐 쉽게 설명드리긴 좀 또 어려운 부분이 그렇죠. 있겠습니다만 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아. 현재로서는 관리 가능한 범주에 관리 있다라고 가능하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PF 이 대출 잔액이 쌓이고 있는데 전체가 못 받을 돈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가 금융부실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전체의 금융 대출 잔액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새마을금고 사태가 있었죠. 예. 그다음 또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증권사 부동산 PF의 경우에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23년 1분기 기준으로 15.88%가 됐습니다.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렇죠. 연체율입니다. 이게 2020년에는 3.37%였는데 5배가 올랐네요. 네. 어. 2022년 10%였는데 야. 23년 지금 15.88%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예. 전체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에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금융부실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돼요. 그래서 관리 가능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만 증권사 부동산 PF 부문만큼은 상당히 부실이 정말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 증권사의 어떤 대출 상황에 대해서는 네.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예, 추가적으로 너무 좋은 말씀 주셔가지고 첨언을 드린다면 어떤 일개 부문에서 금융부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당장 이 발톱에 뭐 어디가 상처가 났어요. 음. 제 생명에 지장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계속 신경 쓰이니까 그럼요. 일을 제대로 못 한다거나 이런 게 일어나죠. 말 그대로 증권사 부동산 PF 대출 부실이 문제가 점화되면 점화될수록 금융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자. 그러면 돈이 필요한 경제 주체가 돈을 조달받을 수 없으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신규 사업을 못 하면 일자리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그게 있는 경기 부분이죠. 침체로 가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개 뭐 그거 자체가 큰 위기로 올 거라고 생각은 안 되지만 나비 효과처럼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커지게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그런 어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계속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보니까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뭐 네. 수익성도 그렇고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네. 최근에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예. 해외 부동산 리스크도 좀 노출되고 있어서 금감원이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좀 해달라, 강화해달라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 실태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미국도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그렇다면서요? 예, 우리나라의 미분양 주택 건수가 쌓이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PF의 대출 잔액이 쌓이는 이유는 뭘까요? 본질적으로. 그 이유는 분양이 되면 돈을 갚을게라고 돈 빌린 건데 분양이 안 되고 된 있으니까 거죠. 문제인 맞아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계속 올라가고 높아가고 있고요. 있다면서요? 예. 높은 지점에 지금 임계점을 이미 지나고 있고요. 예.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증권사라든가 금융사들이 해외 대체 투자로 진입을 했을 겁니다. 그쪽으로 대출을 해줬거나 그 투자 상품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로 또 점증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어떤 부동산 PF 대출 잔액의 문제 또 해외 부동산 대체 투자 리스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PF 부실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에서도 총력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네. 몇 가지 어떤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네. 전문가께서 보실 때 예. 이거 좀 충분할 것인가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진단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일단은 이번에 4월 말부터 가동을 다시 했습니다. 이 PF 대주단 협약. 어떤 인데요. 의미예요 이게? 이게 뭐냐면 PF 부실 문제가 사태가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냥 지켜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사업장이 실제 부실 상황에 놓였는지 혹은 조금 있으면 정말 말 그대로 부실로 연결될 수 있겠다든지 그러니까 부실 사업장 혹은 부실 우려 사업장 실사를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실사를 해서 사업장 중에서 지금 발견해 보니까 91곳 정도의 사업장이 굉장히 부실하거나 부실 우려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장을 모두 보호하기보다는 옥석을 가려야 되겠죠. 아, 선택과 집중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것도 다 취하는 입장입니다. 옥석을 가려서 현재는 66곳의 사업장에게 만기를 연장해 준다든가 아니면 신규 자금을 지원해 준다든가 예. 해서 이런 죽음의 계곡으로 표현해 볼까요? 죽음의 계곡을 건널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지금 PF 대주단 협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겠고요. 자, 삼성전자 올해 2분기에도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은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다만 뭐 시장이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판매량 자체는 지난해보다 좀 감소했는데 네. 현 상황을 좀 먼저 진단을 해볼까요? 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국면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1년 넘게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경기 침체 국면에 라면 소비를 아낄까, 쌀 소비를 아낄까. 핸드폰을 아낄까? 그렇죠. 필수재적 소비 지출은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요가 줄어드는 건 내구재예요. 가장 대표적인 내구재가 가전제품, 자동차, 스마트폰. 사도 그만, 사지 않아도 그만. 1년, 2년 힘들 더 때. 쓰자 이거죠. 그러니까요. 유행엔 좀 뒤졌지만 좀 더 맞아요. 쓰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계 스마트폰 판매량이 8% 정도 감소했고요. 8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세계 스마트폰 판매 자체가 역시 삼성전자의 판매량도 6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좀 그나마 희망적인 것이 지난 22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마이너스 20%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0%로 급감했는데 이번 2분기 실적은 11%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폭을 좀 줄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긍정적이고 이게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얻어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판매가 줄어드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스마트폰은 덜 줄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줄긴 줄었지만 덜 준 거네요. 그렇죠. 덜 줄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은 오히려 올라가거나 1위 자리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21%입니다. 아, 그래요? 예. 5대 중 한 개군요. 1위입니다. 애플이 17%로 2위입니다. 그렇군요. 그 밖에도 샤오미나 오포가 있는데 각각 13%, 10%. 거기도 많이 올라왔네요. 예, 많이 올라왔긴 하지만 어쨌든 1위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건 세계적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줄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그나마 방어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프리미엄 폰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대를 반등하는데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시장 반등을? 맞습니다. 이 600억 달러가 기준인데요. 한국 돈으로는 약 76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윗단의 그런 제품들을 우리는 고가 제품군이라고 그렇죠. 보는데 이 고가 제품군의 스마트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판매가. 그리고 스마트폰 재고가 다소 건전화되고 있습니다. 재고가 너무나 쌓였기 때문에 문제였는데 이런 문제도 해소되면서 우리가 염려했었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과 함께 상대적으로 이 스마트폰 판매도 동시에 같이 맞물리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이 드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일기 김광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